안녕하세요. 중앙전망대입니다. 금융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리포트보다 핫하게, 뉴스보다 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동안 좀 일들이 좀 금융시장의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죠? 네. 우리가 미리 예상하고는 있었지만 FOMC가 기준금리 동결했고 대신에 BOJ가 나서가지고 양적 완화를 유보한다, 추가 양적 완화 지금 유보한다 이래버렸고, 그래서 아마 그 외환 시장이 좀 많이 요동을 친 것 같고요. 또 그 사이에 브렉시트 이슈가 지금 뭐 별 문제 없이 뭐 저거 탈퇴할까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탈퇴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와서 지금 시장이 또다시 지금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런 변화, 이런 리스크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어떤 영향을 갖고 올 건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OMC입니다. 이 FOMC는 정말 단골 주제인 것 같아. 서프라임 사태 터지고 난 이후로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옐런 의장 눈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전에는 버냉키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고. 지금 계속 그런 상태라서 안 볼 수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동결을 했죠. 동결을 하면서 또, 말을 좀 7월에는 할 수도 있다는 듯이 하여튼 여지를 좀 남겼죠. 어쨌든 시장에서 평가는 옐런이 지금 너무 비둘기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평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FOMC 어떻게 보셨어요? 돌아가면서 쭉 이쪽부터 하실까요? 이쪽부터 하실까요? 오른쪽부터. 네, 매주 빨리 맞죠. 네. 미국 이번 FOMC는 사실 저희는 뭐 금리를 못 올릴 거다, 인상 못할 거다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요. 뭐 예상치에 부합했고, 어찌 보면 이 브렉시트가 이 연준에 되게 좋은 면죄부 같은 걸 줬다, 명분을 줬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없었어도 금리 올리기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브렉시트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좀 금융시장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겠다, 이런 찬스를 얻은 것으로 저희는 보기 때문에 뭐 예상대로 움직였고, 뭐 향후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가능성은 조금 더 멀어지지 않았는가, 뭐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게 그 경제 상황에 비해서 과도하게 좀 지금 이 통화 정책이 부양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국 경제 상황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저 지지난주에도 이제 미국 출장 다녀왔는데 지금 가보니까 상황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정말 좋고, 제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뭐 샌프란시스코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선 자기가 이제 회사 다니는 게 요즘에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딴 데 가고 싶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헤드헌터한테 이력서를 냈더니 6곳에서 인터뷰를 보러 오라고 연락이 오더래요. 그만큼 지금 잡마켓 시장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임금도 5월 달에 그렇게 안 좋게 봤었지만 임금 상승률도 2.5%,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비하인드 커브라고 항상 이제 페드가 항상 그렇게 가기를 원했지만 좀 생각보다 더 많이 가는 것 같고, 요번에 저는 솔직히 5월 달에 잡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완전히 프로바빌리티가 확 떨어졌었는데, 그렇죠. 예. 페드가 시장이 원하는 대로 가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원치 않으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저희 하우스 뷰는 그래도 9월 달에는 하지 않을까. 예. 9월 달에 한다. 네. 어쨌든 이번에 옐런이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 문제 얘기했고, 비농업 신규 취업자 수, 그리고 브렉시트하고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죠? 어떻게 봤어요? 좀 FOMC 스텝이 약간 꼬인 것이 아닌가. 이번 달에 뭐 금리 올리기에는 조금 좀 여러 가지 대내외 뭐 고용 지표 쇼크, 그리고 브렉시트, 이 두 가지 때문에 좀 스텝이 5월 달에 강하게 발언했던 매파성 발언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FOMC 자체적으로 좀 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봤고요. 좀 안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세화 가능성을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음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그 발언에 대한 신뢰성을 좀 높이고자 하는 부분이 성명문에서 좀 그대로 드러나는 게 오히려 지난 4월과 6월 성명문의 차이점이 약간 상반되게 나오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약간 최근에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하할 때처럼 여러 가지 시장의 예상치를 좀 바꾼 그런 모습을 FOMC에서도 조금 내비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소장님. 예. 예. 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녹화하는 시간이 우리가 목요일이니까 네.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그쪽은 수요일 밤에 FOMC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 6월 FOMC는 여느 때하고 좀 다른 게 몇 개 있었습니다. 첫째, 우리 본부장님 코멘트 저 오프닝에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FOMC 얘기 중앙은행 얘기한 지가 정말 지겹지 않습니까? 그렇죠. 2008년 이후로 지겹도록 했습니다. 그때 예. 이후까지. 아니 전 세계에 무슨 뭐 재무부나 노동부 무슨 뭐 산업부라고 할 만한 실제 실물 경제를 다루는 그쪽은 다 뭐 하는지 모든 것 다 중앙은행들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또 드라기 발언 중에 재밌었던 게 물가 하락, 디플레이션도 용납 못하지만 이 고질적인 어떤 저성장 기조 네. 이것도 방치하지 않겠다. 진짜 오지랖이 넓어도 너무 넓습니다. 저거가 먼저 성장까지 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뭐 제가 장담컨대 조만간에 두고 보십시오. 회사채가 아니고 NPL 무수익 네. 무수익 자산까지도 살 친구인데 거기는 네. 어제 제가 보고서 느꼈던 거는 그겁니다. 시장도 이제 지긋지긋하구나. 네. 예. 그리고 연준이 어지간한 시장의 그 예리한 그 패드워처들의 머릿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게 점도표에서 나옵니다. 점도표 이거 이 369 12에는 꼭 보면 점도표 나오잖아요. 네. 예. 자, 이게 이제 점도표인데 이거보다도 비즈니스 인사이드지에서 나오는 이 도표가 참 보면 좋습니다. 이게 직전가하고 이렇게 비교되는 거. 네, 예. 그래 보면 이제 결국 이번에 보면은 이제 지난 3월달에 12월달에 첫 금리 내릴 때 버냉키의 그 QE 테이퍼링 얘기가 2013년 5월이면 그때부터 해서 거의 2년 반 넘게 예고되었던 그 금리 인하. 작년에도 6월이냐 9월이냐 10월이냐 말이 많다가 겨우 12월에 한번 올리면서 내렸던 점도표에서 그러면 2016년에 4번 올려야겠네. 그냥 이렇게 찍었던 점을 봤을 때 그래서 깜짝 놀랐고 이제 3월 달에 그나마 이렇게 중앙값이 좀 내려오면서 그러면 2번이네 해서 이제 1, 2월에 그 휘청거리던 시장이 3월 FOMC를 갖다 넘기면서 좀 안정을 찾았고 그런 상황에 이번이 이제 좀 더 낮아졌죠. 지난 3월보다도 더 낮아진 데다가 더 놀라운 거는 국내에서도 그런 뭐 패드워처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2017년, 2018년 것도 훅 내려올 거다. 그런 얘기죠. 지금 이걸 갖다가 금년권은 내려놨지만 2017년, 2018년은 뭐 이대로 간다는 것도 없고 점도표 의미 없다. 그거 점도표 없애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데 그러니 2017년, 2018년이 변화가 없다면 금년은 뭐 2번이네, 1번이네 하다가도 내년에 찍은 대로 진짜 가려면 내년은 정말 급한 거예요. 회의 때마다 매번 올려야 돼. 25bpc. 그걸 훅 낮췄고 그리고 어제 옐런의 발언에서는 이제 시장의 반응이 기존에 우리 몇 년 동안 봤던 그 익숙한 패턴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 실적 나빠, 지표 나빠. 그러면은 연준이 좀 더 완화적으로 갈 거야. 돈 더 풀지도 몰라 하는 이른바 나쁜 게 좋은 거야 하는 bad is good이라는 그 패러다임이 통해서 그래서 또 뭐 옐런이나 버냉키의 코멘트가 완화적이다 싶으면은 시장은 또 올라갔습니다. 증시 기준으로. 근데 어제 못 그랬죠. 어제 못 그랬고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완화적인 받아들였다면 달러가 많이 미끄러져야 되죠. 또 그렇지도 않고 원자재도 못 가고 거기서 결국은 이제 저 사람들이 이제 점점 갈수록 자신감을 잃는구나. 우리 신을 연구원님 말씀하신 거 스텝 고인 거예요. 걔들도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옐런 의장 그 맨큐 교수하고 하버드대에서 그 얘기했던 금리 언제 올리나 in a few months 그건 뭐 우리말로 하면 두어 달 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던 얘기가 20일 전인데 그 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어제 나온 얘기는 우리 금리 못 올릴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의 분위기를 들리니까 이번에는 시장이 환호하기보다는 같이 자신감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나타나는 게 우리 오늘 FOMC 보자마자 우리 아시아 장이죠. 뭐 BOJ 영향도 있었습니다만 아시아 전반적으로 시장이 주저앉았잖아요. 좀 한계가 그랬죠. 보이죠. 네. 근데 그 바로 직전 FOMC
얘기할 때 네. 뭐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그러니까 분위기가 시장의 센티먼트가 약간 바뀌어 있었거든요.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두려워하다가 금리 인상에 그럼 경기가 좋다는 얘기구나. 그렇죠. 해가지고 시장이 한번 잠깐 그걸 좋게 받아들였었어요. 예. 그래서 나는 그 연준이 만약에 시장이 저렇게 따라오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겠다. 기존의 생각은 올해 한 번도 못 할 수도 있다는 게 제 기본 생각이었는데 잘하면 한 번, 한 번도 못 한다. 이러다가 올릴 수도 있겠네 이렇게 되면 시장 따라오면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6월에 뭐 이런저런 사건이 터졌다는 걸 핑계대가지고 안 올렸단 말이에요 지금 또 그죠? 네. 자 이렇게 된 상황인데 그래서 나도 지금 생각을 또 다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금리 인상을 안 한 거를 경기가 안 좋은 거구나 하고 딱 받아들여 버리니까 시장이.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그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작년에 4번을 얘기하다가 올 초에 와서 2번으로 바뀌었다가 지금 이제 또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진짜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미국 경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좋게 보는 쪽인데 코어 인플레이션도 지금 2%가 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잡마켓도 너무 좋아요. 저희 가서 직접 봤을 때 야 이거보다 더 좋아지기는 힘들겠다. 거기다가 저는 걱정하는 게 미국에서 지금 부동산 버블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가서 보니까. 네. 근데 지금 자산 버블까지 걱정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롱텀으로 봤을 때 롱레이스로 unemployment rate이 지금 4.8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4.7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문제 underemployed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제가 느꼈던 거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레버 마켓 프릭션이 어느 정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사람들과 그 스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 경제 상황은 되게 좋은데 뽑을 사람이 없어서 오히려 그런 게 아닌가. 일자리가 안 예, 늘어나는 그런 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래서 그 교육 레벨대로 따로 잘라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대학교 나온 사람 이상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잡을 못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언임플로이먼트가 높게 나오는 데는 고등학교까지만 나온 사람들이 그렇고요. 좀 인종 차별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흑인들이 굉장히 아직까지 높은 상황이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지금 굳이 이게 미국 시장이 경제가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금리를 못 올릴 만큼 지금 그런 안 좋은 상황인가? 그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그린스팬이 했던 거랑 똑같은 그런 스텝이 좀 너무 비하인드가 돼서 나중에는 버블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저희 하우스 뷰도 9월 달에는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9월 달에 한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미국 경기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것 같은데 그 내려가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좀 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지표들이 굉장히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용 시장에서 이번 달에 가장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고용 시장이 지금 뭐 QE 테이퍼링 하고 나서부터 고용 시장의 양적 회복은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 네. 질적 지표들에 대한 개선 과정을 좀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이번 달에는 어찌되었든 간에 연초 이후에 고용 시장 양적 회복을 나타내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한 측면에서는 우선은 일단은 못하는 요인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연 이 부분이 추세화가 될 것인가 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연준에서는 크게 무게를 두는 것 같지 않아 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는 지금 코어가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지난주에 나왔던 미시간대 그 소비자 신뢰 지수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단기와 중장기가 역사 거의 최저 수준까지 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과연 소비자들이 이렇게 지금 보고 있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연준에서 보거나 우선은 그 에너지 가격들 그런 부분에 기저효과 상쇄되면서 어찌됐든 지금 코어가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제조업 부분이 지금 실물 경제 지표, 산업 생산 이런 설비 가동률 부분은 안 좋지만 뭐 제조업 지수, 경기 지수나 PPI 등이 그래도 완만하게 바닥세를 어느 정도 전망 지수들이나 이런 선행 지표적 성격을 띠는 부분들이 바닥은 찍고 좀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여러 가지 대외 이벤트들이 좀 크게
발생이 되지 않는다면은 네. 이 연준의 입장에서는 정책의 신뢰도와 본인들의 그런 스탠스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뭐 시점은 9월로 보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간 연내 금리 인상 시점을 한 9월 정도로 잡고 이제 서서히 미국 경제에 뭐 큰 문제가 없으면은 그 올리는 시기를 조금씩 소요되는 기간을 조금 단축할 가능성은 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 물어볼게요. 9월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한 번? 9월 한 번이요. 예. 올해 한 번. 예. 여기도 9월? 예, 9월 한 9월 번. 한 번? 예. 거기는 안 올릴 수도 있다. 안 올릴 수도 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극단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6월 23일 브렉시트 이따 뭐 다루시겠지만 네. 그 투표 결과가 지금 여론조사 뭐 좀 이렇게 탈퇴자 쪽이 좀 우위라고 나오지만 뭐 그렇지만 사실 여론조사의 어떤 그 성격상 이건 아직은 박빙이고 까봐야 하는 네. 사안인데요. 네. 이러다 진짜 브렉시트 덜컥되면은 제가 봐서는 저 친구들 금리 인상이 아니고 인하를 해야죠. QE4 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도 해야 금리 되고. 인하 뭐 이제 QE4 도 꼴랑 해야 되고. 25p 올린 그거 다시 제로로 네. 가고 네. 또 양적 완화 운운하는 선수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브렉시트가 현실화 안 되면 현실화 안 되면은 네. 예. 현실화 안 되면은 지금 시장에서 이 6월에 이 이벤트가 지금 모두에 말씀하신 FOMC, BOJ 그리고 브렉시트 네. 이 세 개만 갖고도 이 할 것 없는 시장에 6월처럼 이 정도 되면은 선수들은 지금 바쁩니다. 이거 돈 벌어야 되거든요. 여름 휴가 가기 전에 얼마나 지금 하방으로 때리기 좋습니까? 여론조사 브렉시트 가능하다 그러죠. 네. 뭐 비리비리하죠. BOJ 아무것도 못 내놓죠. 이러니까 지금 막 움직이는데 브렉시트 이러다가 그게 세상 일이 그렇게 뭐 만만하게 되겠나 해서 결국 남자 그대로 EU의 남자 쪽으로 나온다면은 또 기존에 또 하방 하던 그 포지션 또 감느라고 청산해야 또 주식도 뭐 이렇게 네. 급반등 나오고 또 급격히 안정된 모습 보이고 그러면 또 우리 옐런 누님 또 이렇게 여유 있게 네. 뭐 경기가 견조하게 회복 중이고 뭐 우리 금리 정상화 이거는 뭐 여전하다 이럴 거고 브렉시트 되면 이제 그래서 그러면 안면 바뀌겠죠. 그럼 몇 번이에요? 예? 브렉시트가 안 되면 몇 번? 예. 그게 요즘 외신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 헤드라인인데요. 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몇 번 올리는지 그리고 언제 하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다. 저는 거기에 굉장히 공감하는 것이 굉장히 극단의 예. 극단이시네. 아니 지금 시장의 이슈가 그거고 시장의 가격을 움직이게 하는 모멘텀으로 분명 작용하기 때문에 시장에 몸담은 사람들이 연준이나 FMC나 뭐 이런 것들 갖다가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선수들이 그거 보고 움직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다들 이렇게 까놓고 또 사석에서 물어보면 그래요. 왜 올릴라 하지?가 사실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올렸으면 뭐가 좋지? 역으로 한국은행은 왜 내렸지? 내려서 주가가 올라 환율이 올라 주가가 올라 환율이 올라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왜 괜히 아까운 25p 인하 카드만 이 무렵에 썼지? 뭐 등등 해서 금리 갖고 세상이 바뀌어? 하는 그런 어떤 본질적인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요즘 시간이 없어서 아까 하던 얘기를 내가 잘라서 미안한데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국은행은 25bp를 인하를 했잖아요. 그래서 1.25로 네. 왔고, 그 뭐 두 분은 아예 못 올릴 수도 있다고 뭐 이러고 뭐 그러니까 빼고 올해 중에 25bp를 올린다는 쪽이 이제 이렇게 둘인데, 그러면 25bp만 올린다 그러면 우리하고의 금리 격차가 이제 0.75까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뭐 0.25, 0.50인데 네. 0.50은 기술적인 문제니까 네. 0.25를 놓고 보면 0.5가 되면 이제 0.75까지 축소가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채권 시장? 저는 그 우리나라랑 미국이랑은 금리 차 때문에 머니 무브가 일어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쪽인데요. 아 그래요? 우리가 캐피탈 플라이트를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는 항상 보면은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해서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이머징 마켓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그래서 한국도 그냥 이머징 마켓에 그냥 포함돼서 그냥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지. 우리가 금리 인하를 했다. 거기랑 금리 차가 많이 벌어졌다. 뭐 아니면 좁혀졌다. 이거에 따라서 한국 채권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빠져나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보면은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은 별
소용이 없죠. 소용이 없다. 전혀 또 전혀 의미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새로운 없지만 저격수가 납치셨네. 전혀 의미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큰 머니 무브를 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의 파워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금리가 축소되고 그러면 우리 외환시장 같은 것들도 좀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근데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그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서 얼만큼 영향을 주느냐 봤을 때 채권시장 자체는 외국인들 자금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주식시장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데 주식시장의 자금은 그 이제 선진국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머징 마켓을 어떻게 보느냐 그 시각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식 시장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예. 이분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를 하니까. 저기 소장님도 극단적이니까 두 분 잠시 빼고. 예. 이렇게 둘이 얘기 좀 드려야 되겠어요.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채권 시장은 원화 채권에 대해서 지금 안전자산으로 보고 있고 이머징 마켓에 대한 우려감이 나올 때 원화에 대해서는 위험자산으로 외국인들이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2월 달처럼 그 채권 시장 자금이 약 4조 원 이상 빠져나갈 때는 네. 우선은 달러 원 환율이 급등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 시각들이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위험하다라는 신뢰도가 약간 흔들렸을 때 나왔지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국가적인 이벤트, 리스크 이벤트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한 채권 시장에 큰 영향이 없는 것이 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지금 이렇게 기술적으로 국채 미국 한미 10년물은 거의 제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30년물은 이미 역전된 지 오래됐고요. 5년물은 한 25bp 정도에서 스프레드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원화 채권의 잔액 기준으로 했을 때 14년 말에 국채 비중, 외인 보유 잔액 중 국채 비중이 한 63%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약 71%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통한채는 그리고 30%를 넘었었다가 지금은 20% 중후반까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서 5년물에서 10년물 비중이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채 중에서도. 그만큼 듀레이션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지금 현재 상황이고 이 말인즉슨 얘네들이 우리나라 원화 채권 금리 레벨은 예전보다 많이 낮아졌으니 통한채 넣어서는 좀 메리트가 줄어드니까 우선 좀 믿을 수 있는 국채 중장기물로 들어가자. 그러면은 해외 주요 선진국 대비해서 상대적인 스프레드는 먹을 수 있다. 그 정도의 신뢰도는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나라의 큰 국가적인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런 기조는 좀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좀 함정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금리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 좀 흔들려 봐야 여전히 우리나라의 금리는 과거에는 미국 금리 수준과는 확실히 차별화가 높았기 때문에 금리가 좀 움직인다고 해서 환이 이렇게 뒤틀린다거나 이런 일은 없었고 사실 우리나라 환 시장이 개방된 것도 이제 15년, 10년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 경험상으로 보면은 금리 차 때문에 자금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건 우리나라 금리가 월등히 높았기 때문이고 최근 들어와서의 문제점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채권의 듀레이션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특히 작년 1년 반 사이에 미국의 회사채 정도 봤을 때는 평균 듀레이션이 한 6.6년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한 4년짜리 듀레이션이 6.6년이 됐으니까 그림을 그려놓고 보게 되면 수직으로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듀레이션이 길어지면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채권이 훨씬 더 많이 흔들린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 차가 별로 상대적으로 환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이지만 자칫 잘못해서 금리가 조금만 급하게 움직여버리면 반대로 채권이랑 환이 더 세게 움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극단에 몰려 있는 과정까지는 별일이 아닌 걸 수 있지만 앞으로는 별일이 있을 수도 있다. 요거는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현재까지의 기조를 놓고 보면 별 변동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한 부분 이런 워닝 이거 걱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한 거죠. 기본적인 기조는 똑같이 보는 거고. 예. 다들 우리 한국은행한테 굉장히 미안한 얘기인데 분위기를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가시네. 자, 이제 우리 BOJ로 넘어가 보죠. BOJ가 기준금리 동결했고 자산 매입 규모도 현행을 유지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 BOJ가
추가 완화책이 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기대를 지금 하고 있었는데 그게 깨져버렸죠. 그래서 그 N이 103을 꽂았죠. 처음에 그게 이제 브렉시트 얘기 나오면서 105까지 갔던 게 잠깐 106 정도에서 놀다가 지금 금정이 끝나자마자 103, 104로 확 내려와 버렸는데 뭐 하단이 어디까지 갈지는 지금 오늘 우리 또 외환을 보는 선수가 안 나와서 좀 물어볼 수는 없지만 이게 하방 쪽이 더 유효한 것 같단 말이에요. 상방보다는 현재 상태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추가 완화책이 나오긴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오늘 결국 뭐 목요일 날 결국 못 했죠. 네, 못했죠 이번에는. 예. 그 BOJ가 뭐 연준 흉내를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이틀 합니다. 예. 뭐 이틀 하면서 제가 봐서 특별한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저끼리 뭐 한 달 동안 잘 있었나 이런 얘기하고 사진이나 찍고 구로다 나와서 그냥 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 제가 방송 때 말씀드렸나요? 구로다 1월 29일 날 그 뒷땅 내면서 난 엘보가 아직도 전혀 낫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6개월째예요. BOJ 통화정책 회의 있는 날 니케이 작살나고 달러엔 급락하면서 애나 초강수로 가고. 근데 사실 오늘 BOJ가 아무것도 못 내놓을 것이다. 노 액션은 시장에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컨센서스를 할 만했습니다. 왜냐? 그렇죠. 1월 29일에 그 트라우마가 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FMC도 아무것도 못 하는데 BOJ가 이어서 설령 예를 들어 뭐 양적 완화를 더 할게. 지금 연간 80조인데 그걸 더 할게라든지 현재 뭐 마이너스 0.1% 정도 뭐 초과 지준에 대해서 그걸 뭐 한 10bp 더 낮춰서 마이너스 0.2 의미 없거든요. 오히려 1월 29일 같은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고 네. 또 그리고 다들 지금 브렉시트 결과 볼 때까지는 뭘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런데 지금 선수들은 뭐냐 하면은 그걸 노리는 겁니다. 사실상 그 BOJ 결과가 성명서가 됐든 뭐가 됐든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오늘 점심 무렵에 그 중에서도 선수 중에 선수들은 벌써 달러 숏을 엄청 때려버렸어요. 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별 거 없더라 하니까 그 다음에 허겁지겁 다들 이제 내려왔는데 딴 거보다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 보시면은 지금 이게 이때가 QQ2입니다. 네. 2014년 10월. 네. 그래 2013년 4월 달에 구로다가 첫 취임해갖고 QQ 그 왜 판때기 들고 나왔잖아요. 2년 내 2%뭐 2배 해샀고 2자 막 세져던 판때기 들고 왔다가 그 2년 못 기다리고 1년 반 만에 그때 나와가지고 3자 막 30조 3년 3%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그때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니케이가 올라가고 뭐 달러엔도 이렇게 올라가고 했던 이런 부분이 사실은 GPIF 동원이었지 않습니까? 일본 연기금 동원해가지고 주식 비중 늘리고 연기금들 보고 채권 줄이고 주식 사라. 네. 그리고 해외 투자 나가라 해서 그 힘들어하던 니케이하고 달러엔 갖다 위로 이제 쭉 당겼는데 지금 보이는 이 두 개의 차트 니케이나 달러엔은 할 것 없이 현재 이거는 뭐냐 하면은 GPIF는 다 물렸다는 얘기입니다. 레벨이. 네. 니케이 레벨을 보나 달러엔 레벨을 보나. 그리고 이 차트에서 또 하나 주목하셔야 될 거는 한번 데칼코마니 한번 걱정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했던 그 마분지 가운데 접어버리면 뭐 대칭형이 나오잖아요. 나비 같은 거. 지금 이 차트들 보면은 특히 달러엔이 유난히 그런데요. 이 데칼코마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가운데 있죠. 해서 접었다고 본다면. 이렇게 되면 정말 일본은 절망이죠. 일본은 절망인데 얘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75, 80엔 해서 아베노믹스 이전에 그 길을 가겠느냐. 그러나 저는 오히려 가끔씩 보이는 이러다 달러엔 300엔 간다 하는 쪽에 사실은 장기적으로 동의합니다. 엔화는 돈도 아니란 얘기죠. 그러나 그 이전에 80엔 내지 뭐 90엔 내지 80엔 아베노믹스 이전에 그 레벨까지는 한번 다 가서 이 아베노믹스가 다 허구였다는 부분을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확실하게 입증을 한번 하고. 예, 그거 한번 다 토해내고 네. 그렇게 해서 그 과정에서 엔고 니케이 급락 이렇게 해서 결국 그놈의 소비세도 자기 임기 끝난 이후 2년 반을 미룬 사람입니다. 전형적인 정치인들의 행태죠. 네. 그렇게 했던 그 아무 약속도 못 지키고 내 임기 동안에만 아무 일 없으면 된다 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결국 접어서 데칼코마니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뭐냐 하면은 아마 메이저들은 많이 먹을 거예요. 그래 아까 우리 두 분 말씀에 공감하는 거는 우리 한미 금리 차가 그렇게 뭐 대단히 시장의 모멘텀으로 작용 못 한다는 것도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실증적으로 사실이지만 제가 만약 돈 많은 헤지펀드라면
제가 뭐 소로송에 꼬붕 정도 된다면 저 한국 안 들여다 봅니다. 뭐가 있어야죠. 시장이 없는데 코스피가 움직입니까? 무슨 뭐 외환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엔도 재밌고 지금 뭐 원유도 재밌고 그렇지. 금도 재밌고 곡물도 꿈틀거리는데 이 움직이지 않는 이 시장에 뭘 만들어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시장은 굉장히 앞으로도 다이나믹합니다. 근데 저희 그 일본 팀이랑 얘기를 이제 해보니까 그 일본 팀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 쪽에서는 소비세 인하를 이제 뒤로 미루는 거를 했기 때문에 인상을 미뤘기 때문에 이제 중앙은행에서도 뭔가 이제 제스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았고 지금 일본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양적 완화를 했지만 돈이 돌지는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버네키가 얘기하던 헬리콥터 머니를 해야 되겠다. 상품권을 찍어서라도 돌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디스커션이 많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BOJ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는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7월이나 8월 정도 뭐 저희 하우스는 이제 7월 정도 얘기를 하는데 추가적인 양적 완화 그게 ETF를 사든지 아니면 리츠를 사든지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분명히 나올 것이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우리가 이제 총액 한도 대출을 하던 것처럼 거기도 그게 있는데 그걸 아예 마이너스 금리로 그냥 대출을 내주겠다라는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저희 그 주식 쪽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아베노믹스가 완전히 그럼 망한 것이냐 또 그거는 그렇게 안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보냐 그랬더니 엔화가 지금 약세로 갔기 때문에 기업들의 그 이익이 다 좋아진 거냐 그걸 100% 다 환율로 설명할 수 있는 거냐 그건 또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환율 그 임팩트를 지우고 나서도 지금 이익 성장이 나오는 게 보인다. 그리고 또 그 제가 또 지난주에 갔을 때 보면 거기도 잡마켓이 괜찮아요. 젊은 친구들이 골라서 간대요. 저희들은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거기는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도 성장률이 이제 떨어진다고 하지만 거기가 포텐셜 GDP가 1.5잖아요. 지금 2.2 하다가 뭐 2%로 떨어뜨린다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도 거기는 포텐셜 GDP가 제가 봤을 땐 0이거든요. 0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프로덕티비티가 그로스가 안 나온다면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은 그래도 플러스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상황이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다. 하지만 그 엔화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저도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은 데칼코마니가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BOJ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그 방향성을 바꿔줘야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7월 달에 강하게 나올 거라고 저희는 보는 거죠. 근데 한번 부장님, 아까 제가 조금 이렇게 중앙은행들을 좀 희화화시키다 보니까 말이 좀 과했는데요. 네. 일본은행이 항상 과하시죠. 일본은행의 이틀이 제가 봐서 FOMC 이틀보다 이번엔 더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중에 그 통화위원 가운데 격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흔적이 보이는 것이 지금 이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어떤 반대 의견을 개진한 위원들도 있었고, 뭐 차라리 금리를 갖다 이제 인상할 때가 되지 않았냐 정도까지. 반면에 FOMC는 지금 옐런이 장악한 것 같고요. 조지 에스더 조지까지 그냥 뭐 반대가 없이 이번에 동결가고 하는 걸로 봐서는, 그러니 지금 사실상 뭐 아마 후반에 외신 인사이드에서 다루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마이너스 금리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이 부분이 그쪽에 정책을 갖다가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분명히 지금 격한 논란이 있겠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뭐 전통적으로 맵하니까. 자, 다음에 이제 우리 브렉시트로 넘어가죠. 브렉시트로 딱 넘어가 보면 이거 지금 그 찬성이 6% 포인트 차로 앞서 버렸어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통계의 오차 범위를 한 3% 정도라고 보면 이제 오차 범위 바깥으로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와서 이게 브렉시트가 지금 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브렉시트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당연히 투표 하는 사람들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얘기는 그냥 치워버리고 설문조사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알 거예요. 자기들이 돈 내서 출구조사한다며. 그러니까 그건 치우고 브렉시트가 됐을 경우의 문제.
브렉시트가 안 되고 그냥 EU를 그대로 잔류하면 이게 평상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건 별 문제가 없는데 브렉시트가 안 되면 아마 그 유로 환율이 뭐 꽤 많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뭐 이렇게 되긴 할 텐데 만약에 브렉시트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만약에 여기서 탈퇴가 결정이 되면 이게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한 2년 걸리죠. 예,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2019년까지 마무리를 짓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이제 앞으로 3년 정도 남았는데 그 3년 동안 EU랑 다시 무역 협정을 맺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 3년 동안 그거를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를 얻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원치 않은 이민자 받아들이는 거는 이제 안 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EU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브렉시트가 탈퇴하는 걸로 결정이 되면 그 다음은 또 누구냐 이 얘기가 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무조건 막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탈퇴가 결정이 되면 무역협정 안 해. 너희들이랑 안 해. 이렇게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는 그러고 있는데 만약에 탈퇴가 딱 되고 나면 다시 무역협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굉장히 이거를 딜레이 시키든 어쨌든 진짜 나가는 거를 막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아, 그렇다. 근데 어쨌든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나가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뭐 영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뭐 성장률이 뒤처지는 건 뭐 분명할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다시 파운드와 또 가격은 또 급락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보이고요. 그래서 금융시장은 충분히 뒤틀릴만 하다. 또 금융시장이 뭐 영국, 런던이 이제 뉴욕과 더불어서 양쪽의 헤드쿼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런던은 조달 비용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러면 뭐 훨씬 더 금융시장은 시끄러워질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을 거다 당분간은. 뭐 그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은 무지하게 시끄러워질 거고 예. 실물시장은 한 3년은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괜찮은데 만약에 3년 이후에 그 뭐 FTA든 뭐든 이게 어그리먼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실물도 뒤처지는 상황이 그렇죠. 오겠죠. 그러니까 영국 그 재무부에서 나온 이 통계인데 자기네들이 솔직히 재무부는 나가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숫자를 좀 더 좋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최악의 상황에 영국의 GDP는 6%가 빠지고 그다음에 파운드는 15%가 하락하고 그다음에 실업자는 82만 명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지금 통계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가 나갈 때 그리스가 2% 충격이라 그랬었는데 그리스는 충격이 더 컸다. EU 전체가 2% 충격이라 그랬었는데 영국도 충격이 꽤 크겠네. 근데 그 충격이 큰데도 왜 나갈라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처음에 이제 우리가 나갈 건지 안 나갈 건지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자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도박 사이트에서는 탈퇴 안 하는 걸로 지금 나옵니다. 자, 딱 한 가지만 우리 더 돌아가면서 얘기하죠. 그 앞으로 일주일, 투표까지 일주일 남았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장이 어떨 것 같아요? 뭐 계속 출렁거릴 것 같은데 설문조사 결과 나오는 거에 따라서 저는 뭐 주시장 관점에서 보면 뭐 코스피 기준 1950 정도면 뭐 충분히 소화했다라 보고요. 지금 뭐 브렉시트 때문에 더 빠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 올랐더니 좀 과했고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쉰다. 근데 보니까 브렉시트가 있었네. 좋은 명분이다. 이 정도 해석하면 되니까 저는 추가적으로 더 과대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극단으로 나오시네요. 자, 우리 신화연구원. 지금 뭐 오기 전에도 얘기 나누고 왔는데 지금 국고 30년 스프레드가 20bp 중반까지 축소됐습니다. 지금 사실 기준금리 인하가 됐고 추가 저희는 뭐 연내 동결 내년 초에 인하할 것 같다고 보고 있지만 연내 추가 인하 기대감도 사실 살아 있거든요. 근데 다만 그 시점이 막 단기적으로 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좀 일시적으로 만기물별 스프레드 정상화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스프레드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시장 금리에서는 뭐 1, 2개월 내에 추가 금리 인하 가능하다라는 걸 보고 있고 경기는 더 안 좋아진다라는 걸 지금 반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일주일 동안 지금 이렇게 강해진 부분은 브렉시트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영향력은 다음 주 결과가 나올 때까지도 당분간은 지속이 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 우선은 뭐 좀 위험하니까 묻어두고 또 있어 보니까 채권은 사놓으면 나중에 돈이 되더라. 결국에 금리는 내려가니까 이 심리가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선 일주일은 좀 모멘텀이 이런 불확실성 요인에 의한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그런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한 가지만 더 우리 나은희 경관한테 물어보면 엔화 네, 100 깨져요? 저희는 안 깨진다고 보고 있어요. 거의 안 깨진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까지 가면은 네. 좀 뭐 진짜 좀 강한 액션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100 깨진 조만간 내에 100이 깨지나요? 그때는 아마 연준이 도와줄 것 같습니다. 그때 연준이 도와주고. 예, 그때는 뭐 금리 인상 기어이 뭐 좀 급하게 해야 될 것 같이 말인 따나 해서라도 일본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100 깨진다, 그러면 그 아베노믹스에 기대해서 구축됐던 포지션들은 전부 손절로 내몰리면서 다 손절이죠. 다 털고 나와야 되는데 네. 그걸로 이제 너무 많이 틀리고 저는 오히려 23일 전후해가지고 제가 만약 돈이 있다면 네. 저는 막 주식 롱 쪽을 한번 배팅하고 싶습니다. 왜냐? 저는 같은 생각이에요. 이래도 오고 저래도 오를 수 있는 게 만약에 브렉시트가 이러다가 여론조사하고 다르게 뭐 그냥 현 상태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하방 때리던 세력들이 전부 또 돌아야 되고요. 돌아야죠. 설령 브렉시트가 된다 하더라도 시장이 어떤 시장입니까? 룸에 사고 뉴스에 파는 시장인데 브렉시트 보고 믿었던 애들도 그때 가면 또 커버해야죠. 커버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브렉시트가 현실화됐다고 해서 시장이 더 무너지는 것보다는 네. 가능성으로 베팅하자면은 뭐 반등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그리고 진짜 브렉시트 현실화되고 100엔 깨지고 하면은 진짜 힘들어집니다. 그러겠죠. 많이 추워져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돈이 없다는 거. 있는 돈은 다 물렸다는 거. 네. 자, 집중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